어느 남녀가 와인을 마시며 난로 앞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3명의 아내를 잃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곁에 가서 남자를 위로했다. 괜찮아. 당신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걸? 하지만 아내분은 왜 돌아가신 거야? 남자는 울면서 여자의 말에 대답했다. 처음 아내는 심장발작, 2번째 아내도 심장발작으로 죽었어. 참 안됐다. 그럼 3번째 부인도 심장발작으로?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 계단에서 굴러서 목뼈가 부러졌어. 여자는 말했다. 술에 취해서? 아니, 그녀만 술을 못 마셨어. 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 있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온화한 어조로 남자에게 말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먼 곳,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르면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신사는 돈뭉치가 가득 든 다른 상자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나갔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상자를 회수했다. 남자는 떠나려는 신사에게 물었다. 정말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어젯밤 아주 먼 곳,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눈앞의 현금에 애써 현실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다 문득 든 한 가지 생각. 하나 더 가르쳐줘요. 네, 무엇이죠?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모르는 먼 곳의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모두 와인에 독을 타서 죽였지만 세 번째 부인은 와인을 못 마심으로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지금 와인을 함께 마시고 있는 여자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낯선 신사는 당신을 모르는 먼 곳의 누군가에게 준다고 말했고 그 누군가가 버튼을 누른다면 남자는 죽게 될 것이다. 남자가 버튼을 눌러 죽인 것도 그 전에 돈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날 청년 병사는 집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갈 건데 오갈 데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데려가도 좋을까요?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그런데 그 친구 지뢰를 밟아서 왼쪽 팔과 다리를 잃었어요. 괜찮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랜 생각 후에 이렇게 말했다. 며칠 동안이라면 괜찮겠지만 평생 간호를 하면서 보살필 수는 없어.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친구가 살 곳을 한번 찾아보자.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조용히 끊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들이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어떤 여학생이 칼을 든 괴한에게 쫓기고 있었다. 여학생의 집은 17층이라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붙잡혀 죽을 것이다. 여학생은 1층의 집을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괴한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철컥 소리가 들렸다. 괴한은 당황하며 아이씨 하며 도망쳤다. 안심한 여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열었다. 왜 문이 안 열리지? 할아버지 장례식이 지루해서 친척들과 숨바꼭질을 하자 엄마에게 잔뜩 혼이 났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 집은 형제만 해도 10명씩이나 있는 대가족이라 버스로 화장터까지 간단다 라고 엄마는 말했다. 화장터는 뭐하는 곳인지 왜 아이들과 놀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혼나면 안 되니 얌전히 버스에 탔다. 그런데 버스에 타지 않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뭔가 당황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을 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하고 말았다. 장례식은 원래 이런 건가? 우리들은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난리를 치니 싫었다. 장례식에 가는 것 뿐인데 무섭게 생긴 경찰 아저씨들한테 여러 말을 듣는 걸까? 화장된 할아버지의 유골이 2명분이 있었다던가 그런 걸 나한테 말해봤자 하나도 모른다고. 빨리 끝나고 다시 숨바꼭질이나 하고 싶다. 첫 번째 이야기. 아들은 친구의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은 자신이었다. 돌아간 후 부모님께 짐이 될까 두려웠던 아들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집주인은 문 잠금 장치를 연 것이 아니라 잠궈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 괴한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을 함께하던 친척 아이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관 속에 숨었고 장례 절차에 따라 관은 화장되었다. 2명의 유골분이 나왔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아이도 함께 화장되었다는 것이다. 한 남자가 시끄러운 가게 안에 들어갔다. 그 가게는 너무 시끄러워서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쇠구슬을 귀마개 대신 귀에 넣었다. 그런데 귀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았다. 귀이개로 빼려고 해도 귀이개를 넣을 틈도 없이 꽉 막혀버리고 말았다. 머리를 써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석으로 빨아들여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무리였다. 그래서 남자는 지인이 일하는 기업 연구소를 찾아갔다. 지인이 그곳에 실험용 초강력 전자석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지인은 엄청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간단히 빠질 거라고 말했다. 남자는 설치된 자석이 있는 곳에 오른쪽 귀를 갖다 댔다. 지인이 전자석 스위치를 눌렀다. 쨍 하는 충돌 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뇌사 판정이 되어 2주 경과한 그의 피부 및 세포에는 수많은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 인공호흡기와 링겔에 의해서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어제까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가 죽어버린 것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정말 슬픈 얼굴로 얘기했다. 그의 죽은 시체를 껴안았을 때 정말 가볍다고 느껴져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치료비는 괜찮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나의 사정을 알아라도 주는 듯 의사는 말했다. 정말 친절한 의사가 아닐 수가 없다. 나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분의 시체를 보는 것도 정말 힘들죠? 의사가 시트를 덮었다. 환자분과의 추억은 함께 태워서 잊어버리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 남자가 귀에 갖다 댄 초강력 전자석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반대쪽 귀에 있던 쇠구슬이 머리를 뚫고 나와버린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사실 그 의사는 장기 매매를 하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를 껴안았을 때 남자의 몸이 가벼웠다는 건 남자의 장기가 모두 없어진 후였기 때문이다. 추억을 함께 태워서 잊어버리라는 말은 남자를 화장시켜 증거를 없애라는 의미이고 장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이다. 나는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다. 조금 전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화면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문장이 떴다가 쓱 사라졌다. 뭐지 싶어서 우선 여자친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던 여자친구가 마요네즈가 없네? 잠깐 요 앞 슈퍼에서 마요네즈 좀 사올게 하고 나가버렸다. 솔직히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문구가 찝찝하고 무서워서 붙잡고 싶었지만 이런 말을 하면 어린애냐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결국 못 잡고 집에 나 혼자 남겨졌다. 겁에 질려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30분 정도 지났지만 진짜 아무 일도 없다. 대체 누가 그런 장난을 친 건지. 좀 전에 그 글은 역시 잘못 본 건가? 이젠 무섭지도 않고 시시하다. 어느 가족이 계곡으로 놀러가고 있었다. 휴가를 갈 형편은 전혀 아니었지만 여름이니 무리해서라도 가는 것 같다. 가는 곳은 산속 외진 곳이라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산기슭 근처까지 오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린다.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정류장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는데 속보로 아까 버스가 낙석사고로 전원 사망이라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중얼거렸다. 바보같이 무슨 소리야 라고 고함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첫 번째 이야기. 컴퓨터에 떴던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문구는 여자친구를 혼자 두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앞 슈퍼에 다녀온다던 여자친구는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휴가를 갈 형편이 못 됐던 가난했던 가족들은 버스에서 자살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자살을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안 쓰는 물건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뭐지? 네, 선생님. 언니의 아이팟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했어?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요. 동수야, 그건 뭐지? 네, 선생님. 형의 핸드폰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요. 경철아, 그건 뭐지? 네, 선생님. 할아버지의 인공호흡기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끝이라고. 전에 어린 두 딸에게 만약에 아빠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조금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두 딸이 사색이 되며
진지한 리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안 돼. 아빠 아직 죽으면 안 돼. 하고 말이죠. 그저 농담일 뿐인데도 아이들은 울상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제 폰을 안겼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귀엽죠. 옆에 있던 아내는 그걸 보며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행복합니다. 작은 인생에서 발견한 큰 빛. 가족은 저의 보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경찰이가 그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행복한 건 아빠뿐이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지만 아빠가 나가면 엄마는 아이들을 학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말한 것이다.